무리뉴 램파드. 야, 무리뉴 기다리고 있다가 빡 하고 알론소가 그래도 윙백 중에선 괜찮죠. 와우! 오, 이거 개쩔. 야, 이런 공격은 진짜 좋죠. 빠졌죠. 뒤로 오른발. 있어요, 바클리. 골대. 골! 오, 지루. 야, 이거 오늘 지루 선택 성공. 뭐야? 골. 와! 알론소 오른발! 마르코스 알론소! 만치니. 누가? 만치니 보고 추맨이라고 그러는 거야? 주원이 형이라고? 만치니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과하세요 다. 야, 닮았냐? 다시 왼쪽으로 왔습니다. 알론소. 전반전 1대0이었습니다. 올리비에 지루가 15분에 득점을 했죠. 첼시가 리드한 채 전반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둘 다 백스리를 들고 나왔어요.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는 코바치치, 조르지뉴, 캉테가 내전근 부상을 당했죠. 최소 3주 정도 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백스리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는 마르코스 알론소가 왼쪽에 배치가 됐고요. 루이디거, 크리스텐센, 아스필리쿠에타가 백스리고 로스 바클리랑 메이슨 마운트를 동시에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지루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받아본 이 라인업상으로는 백스리, 근데 프리미어리그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시트에서는 백5,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내려앉아서 확실히 수비를 두텁게 하고 그 상황에 어떤 이 역습을 하겠다, 이런 그림으로 나온 거죠. 다빈손 산체스, 토비, 베르통원이 백스리고요. 탄강과 벤데비스가 우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은돔벨레, 해리 윙크스, 로셀소, 수비 시엔 로셀소가 좀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루카스 모라가 왼쪽으로 가고, 수비 시에는 그런데 공격 시에는 로셀소, 은돔벨레, 윙크스가 미드필더 라인에 배치가 돼 있고, 베르바인이랑 루카스 모라가 뒤쪽 공간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첼시는 램파드가 잘하는 것처럼 전방 프레스를 세게 걸었어요. 백스리, 그 다음에 미드필더 라인으로 공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마다 전방 프레스를 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한다거나 니네 공격을, 그리고 니네 빌드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램파드가 마음껏 라인을 올렸거든요. 저는 이거는 손흥민의 부재가 크다. 왜 그러냐면 이걸 라이프치히도 마음대로 라인을 올려놨었습니다. 근데 일단 램파드까진 모르겠지만 나겔스만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카운터가 세다, 공격력이 세다 그러면 함부로 라인을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언이랑 경기를 할 때는 오히려 수비에 힘을 준 다음에 카운터를 나가는 스타일의 전술도 쓰는데, 상대방의 카운터의 핵심인 손흥민이 없다 싶으면 야, 니네 어차피 프레스를 우리가 라인을 올려도 강력한 역습을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우린 그냥 마음대로 라인 올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라인을 올렸는데 한 두어 번 정도 말고는 그렇게 위협적인 역습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무리뉴가 선수비 후역습을 가려고 했는데 손흥민이 없으니까 그 전술이 어떤 위력이 반감되는 것도 있고, 램파드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 손흥민 없으니까 그냥 위로 올리자,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뉴 입장에서는 강력한 어떤 공격 카드를 잃고 나오니까 경기를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일찍 실점을 했는데, 이거는 역시 라이프치히전이랑 이 경기랑 마찬가지예요. 무리뉴는 수비를 단단하게 하다가 카운터를 칠 생각으로 전술을 가지고 나왔는데 선제 실점을 한다? 이러면 본인들의 전술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어그러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5-4-1 내지는 5-3-2 같은 느낌으로 나왔다면 실점하자마자 어쩔 수 없이 그냥 3-4-3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이거는 무리뉴는 진짜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 얘기를 먼저 하면 해리 윙크스랑 은돔벨레랑 로셀소가 비교적 최근에 토트넘의 이 미드필더 중에는 폼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델레알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 교체된 다음에 막 물병을 던지고 이런 거 있었지만 최근에 델레알리의 폼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서 괜찮은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돔벨레 오늘 왜 이렇게 못해요? 은돔벨레는 오늘 이 선수가 가격이 800억이 넘는 선수인데 턴오버나 패스의 셀렉션도 너무 좋지 않고, 은돔벨레는 오늘 너무 좋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알리가 최근에 좋지 않았고 그래도 운돈벨레, 로셀소, 윙크스가 괜찮은 폼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리뉴가 생각을 하고 라인업을 짰을 텐데 오늘 운돈벨레 모습이라면 이거는 무리뉴는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지. 오늘은 너무 운돈벨레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왼쪽에 마땅한 수비수가 지금 공격을 내세울 수 있는 수비수가 없죠. 램파드의 어떤 전술이라면 좌우 풀백의 공격도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뭐 이 에메르송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자원이니까. 근데 알론소는 공격하는 확실하지만 백포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크리스텐센이랑 마르코스 알론소라는 자원을 생각을 한다면 이번 시즌 동안에 백3를 주축 포메이션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백3를 쓰면 크리스텐센도 조금 안정감이 생기는 것도 있고 마르코스 알론소의 어떤 살아나는 폼도 있고 그런 부분은 램파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루는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제공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기에서 안 풀린다 싶으면 전방에 때려놓는 어떤 그런 것도 되고 연계도 되고 지루의 어떤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오늘 선발 출전시킨 어떤 이 소기의 목적을 벌써 달성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순간적으로 속공을 할 때 너무 느려요. 이거는 지루의 좀 단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리 봐도 이번 시즌 첼시 미드필더의 최고의 이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는 코바치치잖아요. 근데 조르지뉴 캉테 투볼한테는 코바치치가 나왔을 때만큼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캉테가 참 좋은 자원인데 코바치치, 조르지뉴가 더 좋을 때가 많으니까 즉 조르치치가 제일 좋을 때가 많아서 이 캉테가 참 좋은 자원이고 캉테를 절대 지켜야 되는 자원인데 애매한 감이 있다. 좀 그렇습니다. 조르지뉴의 또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첼시의 미드필더 조합은 항상 좀 제가 뭐 첼시 전문가까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해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코바치치가 좋아. 근데 첼시 램파드는 또 캉테랑 조르지뉴를 많이 쓰잖아. 그리고 또 이번 시즌 캉테는 부상도 많이 당하고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뭐 이 점유율이나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에 첼시가 굉장히 높지만 첼시는 좀 뒤에서 공을 돌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정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후반전에 어떤 식으로 경기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될지 무리뉴가 골 때릴 거예요. 이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 잘 떨궈 놨죠? 이게 지루의 장점이죠. 마운트 이거 괜찮은데요? 조져! 와! 야 이게 알론소죠? 와! 개 나이스! 이거 너무 나이스요. 이거 첼시 기가 막힌 골 나왔습니다. 마운트, 지루 연계, 마운트, 바클리, 알론소. 와! 이거? 야, 온필드 좀 봐라. 가서 네가 직접. 주심 아니냐? 아니 이러면 주심이 2명이잖아.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조심성 없고 위험한 파울은 퇴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운트 베르통원 느려요. 근데 뭐야 타미? 타미 고추 어떻게 된 거야? 타미 와 알론소 이 왼쪽에서 알론소는 진짜 빠졌죠? 뭐야? 이거 첼시 정말 중요한 승리입니다. 자 스코어 2대1로 첼시가 승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승리였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손흥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라이프치히전 패배, 리그 첼시전 패배, 중요한 순간에 두 경기를 내리졌습니다. 단순히 손흥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중심에 손흥민의 부상이 굉장히 뼈아프고 크다는 건 이거는 뭐 당연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아까 전반전 하프타임 리뷰 때도 이야기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무리뉴 입장에서 손흥민이라는 역습 상황에 최고의 무기를 잃은 것 반대로 토트넘을 상대하는 감독들은 야 손흥민 없으면 우리 라인 올려도 돼.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 프레스를 세게 걸어도 되죠. 뒷공간 열어놔도 되죠. 상대가 너무 쉽게 전술을 짤 수 있다. 야 이거는 진짜 앞으로 토트넘이 손흥민이 없는 동안에
너무나 경기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이 경기에 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에 무리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무리뉴가 이 직전 경기 인터뷰에서 완전히 해탈한 표정, 실성한 모습, 오늘 경기에서도 이거 이렇게 있는데 주앙 세크라멘토는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뭐 어떻게 해. 자, 토트넘 얘기를 계속 해보면 루카스 모우라가 안 좋았어요. 루카스 모우라가 안 좋아서 저는 조금 더 델레알리 카드를 빨리 쓰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78분에 톱이랑 베르바인을 빼고 델레알리를 이제 투입을 했죠. 오리에랑. 그 다음에 그 전 카드는 라멜라가 들어가는 카드였는데 그래 이게 지금 이거 한정된 자원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델레알리가 최근에 폼이 쭉 안 좋았죠. 쭉 안 좋다가 지난 경기에서 좀 일찌감치 교체가 되고 축구와 집어던지고 좀 짜증내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트넘이 지금 중앙에서 뭔가 안 되고 공격 빌드업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측면에서 크로스 내지는 토비의 롱패스 그 다음에 떨궈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델레알리가 폼이 안 좋더라 하더라도 전방에 있는 현재 나와 있는 포워드들 베르바인이나 루카스 모우라가 가져다 줄 수 없는 제공권에 포스트 플레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선수니까 알리를 조금 더 일찍 써보는 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오늘처럼 전반전에 은돈벨레 안 좋고 풀타임에 모우라 안 좋고 모우라가 안 좋은데 안 쓰기도 애매하고 근데 오늘은 그래도 델레알리랑 뭔가 좀 교체 카드를 약간은 더 일찍 넣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토트넘의 아쉬움이었습니다. 이건 근데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합니다만 제가 무리뉴를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무리뉴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적긴 해요. 그 와중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토트넘은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이 나왔다. 올리비에 지루의 특장점이죠. 헤딩으로 옆으로 돌려넣는 거. 그 다음에 메이슨 마운트가 줬고 존 시나 빰빠밤빰 존 시나가 줬고 그 다음에 마르코스 알론소가 완벽한 왼발 킥을 보여주면서 득점. 그 이후에 마르코스 알론소는 직접 프리킥에서 골대를 맞추는 장면까지 있었죠. 현재 최근에 올리비에 지루든 마르코스 알론소든 주경을 못 받았고 알론소는 뭐 지나간 겨울이든 돌아오는 여름이든 나갈 것이 확실시 되는 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루가 바추아이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계속 겹치는데 아스날 팬들은 아실 거예요. 지루는 좋은 카드였습니다. 근데 지루를 선발로 쓰죠? 근데 그러면 좀 답답합니다. 지루 선발을 쓰면 그 뭔가 말 못할 답답함이 있어.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계나 측면에서 속공에서 속도가 안 나오는 건 있지만 지루가 이래저래 본인의 확실한 장점은 있으니까 지루를 좀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르코스 알론소의 어떤 이 장점 이런 것 때문에 역시 백스리를 램파드 감독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스탯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공격적인 스탯으로 봤을 때 지루가 4개의 슈팅 나왔고요. 온타겟, 유슈팅 2개 있었고 득점도 한 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코스 알론소는 키패스가 2개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루는 공중볼 경합에서 9번이나 총 경합 15번을 했고요. 공중볼 경합을 9번이나 해줬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제가 코바치치가 하프타임 리뷰 때 미드필더의 핵심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패스 성공률 총 94.8%였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진영에서 패스도 첼시에서 42번으로 제일 많이 했고 패스 성공률이 90.5%.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메이스 마운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쉬었죠. 마운트가 정말 램파드의 양아들 소리를 듣다가 많은 욕을 먹었었는데 최근에 몇 경기에서 안 나오다가 오늘은 좀 쉬다가 나왔는데 마운트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좀 쉬다 나오면 이 선수가 활동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선수다. 근데 메이슨 마운트는 활동량이 장점인 선수인데 단점이 일찍 지친다.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쉬다 나와서 그런지 마지막까지 정말 발발거리면서 잘 뛰더라. 그래서 메이슨 마운트가 오늘 뛴 양이 10.77km 10.77km입니다. 근데 알론소가 더 뛰었어요. 알론소는 11km를 넘게 뛰었습니다.
오늘 첼시의 선수들이 무지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알론소가 11.3km 뛰었고요. 이게 지금 마지막 기록까지 다 종합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옵타 보는 기준 지금 시점으로는 조르지뉴가 11.2km 뛰었고요. 코바치치가 10.77km 뛰었고 마운트가 10.77km 뛰었는데 마운트는 스프린트가 무려 20번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근데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로셀소가 10.46km를 뛰었어요. 근데 손흥민의 어떤 이 아쉬움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베르바인이 스프린트가 10번이고요. 루카스 모우라가 5번이에요. 다빈손 산체스의 스프린트가 14번으로 가장 많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스프린트를 매번 20번을 넘게 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라인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올렸다가는 스프린트를 경기당 20번을 넘게 하는 손흥민한테 뒤통수를 맞게 생겼는데 근데 수비수가 14번 스프린트로 가장 많고 베르바인, 최전방에 있는 베르바인이랑 루카스 모우라가 합쳐서 15번밖에 안 되니까 뒷공간에 대한 공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제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이 이 나머지 기간 동안을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이 수치가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무리뉴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 정도면은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토트넘의 스탯을 조금 보자면 해리 윙크스가 패스 스탯은 꽤 좋아요. 상대방 진영에서 패스가 42번이나 있었고 그 성공률도 90.5%, 전체 패스 성공률은 93.9%였고요.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다 할 만한 뭔가 스탯을 만들어낸 선수는 없었고 그래도 로셀소가 좀 이래저래 뭐 많이 해준 모습이 있었는데 로셀소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지원이 형이랑 제가 중계하는 중에 멘트가 겹쳤는데 도대체 로셀소가 그 아스필리쿠에타 맞았죠? 밟는 장면. 왜 온필드를 안 보죠? 주심이 2명입니다. 주심이 2명이면 안 돼요. 룰상 주심은 1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자신이 직접 온필드에서 모니터를 보지 않고 판단을 안 한다면 오늘 VAR 주심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VAR 주심이랑 마이클 올리버랑 주심이 2명이 되는 거라고. 혹은 여기는 바지 주심이잖아. 바지 주심.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건 이상한 거예요. 온필드에서 쳐보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카드를 주고 안 주고는 주심의 재량이라 칩시다. 근데 주심의 재량이 아니라 VAR 주심의 재량이 됐죠. 그리고 그걸 다 차치하고 설사 고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상대방을 부상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태클은 최소한 카드는 나와야죠. 아, 인정했다고? 그래요? 인정해야지. 그러면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노란 카드도 안 나왔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비신사적이다 그러면 그거 퇴장 나오는 게 맞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장면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EPL, PL, VAR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죠.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첼시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했고 손흥민이 빠진 역습 카드를 들 수 없는 상대방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라인을 올리기 편하게 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의 토트넘은 나머지 기간 동안이 너무 어려울 것이다. 자, 다음 경기는 레스터 대 맨시티입니다.